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강의는 한대요. 다 끝내고 가라는 거예요. 12시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해를 빨리빨리 하면 빨리 넘어갈 거고. 알았죠? 재개발 재건축 이제 비과세 부분하고 양도 차익 계산 부분이 있는데, 양도 차익 계산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과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원래 이 조금 역사를 알으셔야 돼요. 관처가 났어요. 관처가 났는데 여기서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팔았더니 국세청에서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만 있을 뿐이지 권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권리가 되면은 과세를 해왔어요. 근데 세금을 내다가 어떤 사람이 내는데,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똑똑한 사람 꼭 만나. 예, 파이오니어를 만난다고요. 가만히 봐봐요. 아니, 내가 가만히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팔면 세금이 없는데 여기서 팔았더니 세금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럼 관리처분 떨어지고 나서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살잖아요, 그대로 여전히. 이주대책 세우고 옮기고 공사하는 데까지 2, 3년 또 걸린다고요. 관리처분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살고 있다니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처분 전에는 세금 안 나오고 처분 된다고 나고, 왜 나오냐 그랬더니 이거는 권리라서 나온다는 거. 권리가 나오고 이거는 주택이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54조 1항을 적용해서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데 이걸 적용할 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했어요. 자, 우리가 재판을 청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때는 억울하면 재판을 청구하시면 돼요. 억울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해요? 억울 안 해요? 억울하잖아요. 그 판사님한테 가서 뭐 말씀드리고, 1세대 1주택 입법 취지가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라면서요. 이거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근데 한 채 있는 사람을 여기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비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한 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해주고 여기서는 안 해줘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판사님이 국세청 왜 안 해줬어? 그랬더니 국세청 답변은 뭐예요? 우리도 해주고 싶죠. 근데 지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거가 없어도 권리도 주택으로 취급해서 비과세를 해줘라. 이렇게 법이 판단이 떨어져. 그러니까 99년도에 155조 16항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근거법은 154조 1항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 155조 16항으로 갔다가 17항으로 옮겼는데 이번에 89조 1항 4호로 가서 근거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시행령에 가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의 근거법은 지금은 본법으로 가 있다. 본법으로 가 있다. 자, 조건이 뭐냐? 조건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이 날짜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라. 그리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으로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그 다음 뭐라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는 이거를 국세청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관처일 현재 1주택만 있어야지 2주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1주택만 소유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가지로. 1번 관처일 현재 한 집 한 채를 가져야 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보유 및 거주 기간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으로 요건을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양도를 했을 때 관처가 났기 때문에 A는 주택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A를 비과세를 받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자가 돼버렸잖아. 못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못 해주겠다 하면은 또 억울하다고 또 따져야 돼요. 억울하다고. 뭔 소리야. 여기에 이 말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대전제가 양도 당시 법률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기간 중에 무슨 요건을 주려면 법에 따로 그 요건을 줬는데도 줬어야 되는데 안 줬어. 그래서 요거는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합니다. 관처일 현재 1주택자는 요구하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 질문하지 마시라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은 해당이 안 돼서 없어졌어. 그거는 유권에서 바뀌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보면 A주택 있고요. B주택 있고 팔았어. 그 다음에 C주택을 샀어. 여기서.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법 요건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일 때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인 상태에 있다가 B를 없애고 양도 시점에서는 일시적 1세 주택이 된 거죠. 국세청은 똑같아. 아까 물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대 한 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사라고 그러는데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샀으니까 세제 그 요건에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보유기간 중에 세 채 있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양도 시점에서만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요건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해. 그래서 주권에서 다시 바뀐 거예요. 예, 여기도 똑같아. 요거는 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기까지 충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2년을 충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랬어. 근데 봐, 다시 여기까지 내가 멸실될 때까지 여기는 집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다 물어본 거예요. 요거는 주택이냐 아니냐 그렇게 주택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주택이냐 아니냐 말하니까 뭐라고? 주택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준다는 거죠.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만 주택으로 본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주택이다 해버리니까 해석이 복잡한 해석이 나와. 여기서 말할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멸실될 때까지 실제 주택으로 존재하면 그것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산입해 준다.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산입해 주는 것이지 주택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권리예요, 권리라고. 여기서 거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취득했을 때 양도 매매계약서 보면은 토지, 건물 당연히 주택 전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택을 취득했네? 아니라니까. 거래 내역은 여기 부동산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권리 변환일 이후에 거래가 되면은 이거는 권리가 돼버린다. 잊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권리 변환 이전에 거래했으면 부동산, 권리 변환일 이후에 거래했으면은 토지, 건물을 동시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권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뭐라고? 비과세 요건은 여기까지가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했는데 여기까지 연장이 됐다 이 말이죠. 써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양도일 현재. 그런데 자 내가 보세요. 입주권을 팔고 내가 사실은 같은 날이거나 다음 날에 다른 아파트를 샀어. 입주권을 팔고 입주권을 A를 팔고 B를 샀는데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소유권을 넘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공사 중일 때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어디에? 조합에 가 있어. 신탁 등기가 돼 있다고요. 이 신탁 등기를 풀어서 소유권이 변경이 돼야 돼. 근데 매일매일 해줘요? 안 해줘. 조합에서 한 달, 두 달 모아. 그래서 풀고 다시 넘기고 다시 신탁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 그 달 또 안 해주고 보통 두 달 뒤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놈을 먼저 팔고 샀다고 그랬잖아. 근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돼 있어? 사고 판 것처럼 됐잖아. 그런데 내가 잔금일자를 명백하게 입증하면 되는데 입증을 누가 다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판사님한테 간 거예요. 판사님 내가 분명히 사고 팔고 샀는데 조합에서 등기를 늦게 줘가지고 사서 판 것처럼 돼 있는데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택일 때는 왜 주택 사고 새로운 주택 사고 3년 안에만 팔아도 비과세 해주는데 왜 입주권은 똑같이 안 해주냐고 따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판사님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잖아. 국세청 왜 안 해줬어? 국세청은 꼭 법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입법을 할 때 이렇게 해놨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근데 산주택인데 일시적 1세주택 특례 규정을 안 둔 거란 말이에요. 안 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법원에서 패소를 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줘라. 대신 주택은 어떻습니까?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새로운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 사야 되죠. 그쵸? 새로운 주택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택 취득을 한 날부터 3년 안에 팔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는 1년이 지나서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1년이 지났잖아. 이미 2년 보유 다 했는데.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는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주택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미 1년이 다 지났다니까. 2년 3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요건에는 1년 지나서 이 말이 없어요. 원리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주택은 우리 특례 규정이 몇 가지 있죠? 상속주택 특례, 소수지분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혼인 합가 특례,
네,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주택 특례 규정이 있고 155조 20항에 나오는 장기 임대주택 특례가 따로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요게 거주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인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2년 이상 거주를 하도록 돼 있고, 자, 요게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요게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장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했으면, 거주주택을 2년 이상만 거주를 했으면 요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죠. 물론 5% 요건 다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그래서 비과세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관처가 났어. 관처. 관리처분 여기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팔았을 때는 주택인데 여기서 팔았을 때는 뭐가 돼? 입주권 양도가 되죠. 입주권 양도에 아까 뭐라고 했어?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그랬잖아. 근데 다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면 그건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요것은 장기 임대주택은 특례가 없는 거예요. 주택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 관처가 나고 팔아버리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돼야 되는데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버린다니까. 요게 대법원까지 제가 제 사건 갖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패소했다는 거. 이게 제가 석사 논문을, 조합원 입주권 갖고 석사 논문을 받았다니까. 제가 석사를 받았다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택이랑 똑같이 취급하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차이 있어요? 이때 주택일 때 장기 임대주택 팔면 이건 비과세고 여기서 팔면 안 된다고? 아니, 대법원 판사님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세무사 하면서 제가 이런 충격적인 판례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처음.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성립이 돼요? 아까 그랬잖아. 주택 취득했을 때 조합원 조금 비과세 특례 적용했잖아. 그거 똑같이 주택으로 취급해서 이것도 주택으로 똑같이 취급해줘야 받는 거 아니에요?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서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라고 돼 있는데 주택 가진 사람은 되고 그게 관처가 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저는 이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상속주택이 있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있을 때 비과세 특례가 되는데 상속주택 안 된다는 거라니까. 안 된다니까. 혼인하고 합가했어. 합가했더니 입주권을 팔았어. 또 주택이 만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특례 규정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8개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딱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주택 플러스 주택. 그 다음에 입주권 플러스 주택. 주택 플러스 입주권.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 이게 4가지 경우예요. 결합되는 방식이. 요거는 소득세법 155조 1항에 되어 있는 거예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비과세하는 규정이죠. 주택 플러스 주택이 결합된 거죠. 지금 입주권 플러스 주택, 요게 지금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3년 이내 양도예요. 3년 이내 양도예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 예, 요거는 조금 이따 나와요. 바로 뒤에. 여기는 3년 안에 팔면 당연히 비과세. 3년이 경과됐을 때는 실수요 목적일 때는 다시 또 비과세. 요건 다 비과세 양쪽으로 다 해줘요. 이렇게.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은 비과세가 또 안 돼요. 입주권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면 또 안 된다고, 이거는. 네. 그래서 이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권 특례, 비과세 특례 중에 이것만 인정을 하고 입주권으로 변환돼 버리면 다른 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요것 때문에 세금 과세 받고 오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이거나 농어촌 주택이거나 동거병에 합가를 했어. 근데 동거병에 합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양도하면 안 돼요. 입주권과 주택을 갖고 있다가 어머니, 부모님이 주택 갖고 있고 아들이 입주권 갖고 있어. 주택을 먼저 팔면 상관없어요. 입주권을 먼저 팔아버리면 입주권 특례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입주권이 승계조합 입주권이라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원조합원권은 주택인 상태가 어느 날 권리로 살짝 변한 거잖아요. 다시 완성되면 주택으로 또 바뀌는 거거든요. 예. 요게 지금 이 4가지 케이스를 잘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취득할 때 뭘 취득했냐에 따라서 계속 그걸로 끌고 와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했어. 근데 2년 만에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2년 만에. 양도 시점에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뭐다? 주택이다. 원판 불변의 법칙. 성형수술 해보면 알죠. 아, 다 바뀌나? 원판이? 이거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냥. 주택으로 샀으면 끝까지 주택이에요. 입주권으로 샀으면 이것도 입주권이 끝까지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으로 샀는데 여기서 주택으로 변해서 다시 주택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입주권을 샀으면 입주권으로 계속 가서 주택으로 변해도 주택 플러스 입주권으로 가서 법을 적용하는 거다. 중간에 달라져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원리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비과세 규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의 인가일인데 실제는 관처일 이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쩐다? 철거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봐준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예.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가 1주택을 취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준다. 전에 우리가 3년 일시적 일시주택일 때 3년 되다가 2년 했다가 1년 갔다가 2년 갔다가 3년 후 또 바뀌었죠. 계속 미친놈 널뛰듯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3년이에요. 쭉 3년이에요. 변함없이 3년이에요. 미적용 특례가 뭐라고 했어? 혼인 동거방과 합가,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타거나 20년 이루어질 때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12억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하고 똑같이 계산한다. 1주택을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했을 때 요게 말썽꾸러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 1+1으로 가버리면 자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45평 받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짜리 받는 거죠. 1+1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45평 받고 60제곱미터짜리 이하를 받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60제곱미터 이하짜리 요거는 3년 전매 금지 걸리죠.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못 팔아요. 자, 근데 45평 요게 비과세가 더 크잖아요. 그럼 3년 안에 못 파는데 나는 지금 급해. 요걸 먼저 팔았어. 그럼 비과세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집이 두 채가 돼버렸잖아요. 집이 두 채가 됐으니까 이전 고시일부터 3년 안에 못 파니까 3년 지나서 요놈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 내가 관처 나기 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내가 45평 받고 여기 60평 받으려고 내가 70% 갖고 이걸 30% 준 거예요. 그러면 요게 1+1에 공동 소유로 두 명이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들어가고 딸 들어가고 이렇게 부녀지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소유를 했을 때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가 등기가 이전되면 요거를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요거는 아버지 거, 요거는 자녀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누면 어떻게 되죠? 각각 한 채가 되죠. 종전에 갖고 있었던 보유기간 그걸 다 통산해줘요. 그래서 1+1은 관처가 떨어지기 전에 증여를 해서 큰 것과 작은 것의 지분을 똑같이 해놓으면 안 돼요. 50도 50으로 남은 중에 지분 이동이 생기니까 작은 것과 큰 것을 고려해서 분양 예정가대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놔요. 70대 30으로든지 65대 35로든지 비율을 해서 나중에 공유물 분할로 해가지고 가치 변동이 생긴 것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때는 어쩐다? 준공 떨어지고 이전고시 나고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론이 있어요. 자, 이전고시 나고 등기 나자마자 공유물 분할을 했을 때 전매 금지 위반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도 견해가 각각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상속의 경우에는 전매 금지로 안 본다는 거죠. 법률행위로 왔으니까. 공유물 분할도 사실은 지분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지분 이전이 생긴 게 아니라고 공동으로 소유한 거를 특정화시켜서 소유할 뿐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전매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변호사님께서 확인을 한 바로는 그 변호사님도 이거는 전매라고 안 보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이 그 경우도 전매에 해당된다. 그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제 눈으로 아직 못 봤거든요. 그 변호사님한테 확인해서 나중에 어디선가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4월 달에 우리 도정법에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1+1을 받는 사람이 공동 소유일 때는 공유를 분할해서 하나씩 따로따로 갖게 되면은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요놈을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1+1은 두 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 두 채. 근데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때 지금 관처가 나고 1+1을 받았어요. 근데 요거를 매매를 할 때 분리해서 매매는 안 되지만 준공 이전에 10년 보유 5년 거주하면 전매가 허용되죠. 허용되는 기간에 1+1을 동시에 파는 것은 가능하대요. 나눠서는 안 된대요. 요거는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님들 하시는 말씀이니까 거래하실 때 더 한번 확인하세요. 세법적 개념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준공 떨어지기 전에 둘 다 입주권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거래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하나만 거래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갖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필요경비 계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전문가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상속주택 특례를 받는데 일반 주택이 주택이고 상속이 주택이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죠. 근데 주택을 갖고 있어. 근데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했어. 변했어도 그거는 여전히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이 일반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받은 것이 들어오면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택으로 갖고 있어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특례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국세청 해석이. 그 다음에 또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상속주택이 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이 돼도 된다고 했는데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것은 또 안 된대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를. 네. 동거병합 합가도 보세요. 1주택자, 1조합원 입주권자가 합가했어. 동거병합 아니라고. 그리고 입주권을 양도했더니 비과세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혼인 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혼인 후에 주택과 주택이 결합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입주권을 양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때는. 그러니까 주택과 입주권이 만나서 결혼도 팔자 참 이상하네. 주택 가진 사람과 입주권 가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고 주택과 주택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했어. 그때는 괜찮다잖아요. 신부 선택할 때 굉장히 당신은 주택 갖고 있어? 뭐 갖고 있어? 입주권 갖고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주택으로 입주권으로 변하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땡기든지. 미치겠어 정말로. 환장했다니까. 왜 이게 혼인에 영향을 미치냐고. 이게 입주권 가진 신부 만나면 안 돼요. 나는 세금 내더라도 입주권 갖고 있는 신부가 아니 내가 갈 수는 없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세금 내지 못 가질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예, 신부가 가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누구도 상관없어요. 입주권도 괜찮고 주택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비과세를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예. 제 아들 뭐 하는지 알죠? 근데 이 녀석이 연애를 안 하네. 환장하게. 아이고 정말. 예? 저는 다 제가 조건 다 갖췄는데 연애를 안 해. 지금 진짜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인 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그때는 비과세 해준다. 아 참나. 요거 바꿔.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이 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거주주택 갖고 있는데 이 장기 임대주택이 여기서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가지고 예, 요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여기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택은 그대로 멀쩡하게 임대 중에 있어야 돼요. 이게 주택이 멸실돼 버리면 직권 말소돼 버리죠. 예. 주택이 없는 조합은 입주권은 안 되고 멸실되지 않은 이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 요거는 비과세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근데 어쩐다는 거예요? 요게 기존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권리로 변했어야 되는데 이미 권리로 변한 걸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관리처분 된 상태에서 여기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입주권으로 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관리처분 전에 입주권 주택일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관처가 났는데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계속 임대사업 중이면 그때는 괜찮다 이 뜻이에요. 네. 대신 거주주택 이것이 입주권으로 변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여기서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에 요거에 지금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관리처분 떨어지고 입주권 상태에서 팔 때 장기 임대주택 갖고 있는 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 말입니다. 말 복잡하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예,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은 애당초부터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괜찮다. 대신 여기 보세요. 조특법 99조하고 99조의 3은 2007년 12월 말까지만 양도한 사람만 주택수 빼준 거고 지금은 요거 두 조항은 주택수에 다시 산입이 되니까 조세특례제한법도 확인하고 오셔야 돼. 99조와 99조 3. 예, 요 규정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이제 출자한 부동산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표를 갖고 오면 헷갈리니까 제가 이 설명을 그냥 들으세요. 관리처분은 요렇게 납니다. 종전에 종전부동산, 종전주택이에요. 이거는 종전주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여기는 아파트 보유기간이에요. 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1번
공사기간이 2번, 신축 아파트가 3번이라고 쳤을 때 종전주택은 토지가 50제곱미터였어요. 건물이 80제곱미터. 근데 여기서 토지는 45제곱미터예요. 그리고 건물은 150제곱미터. 토지는 55제곱미터. 건물은 150제곱미터. 이런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그대로 분양가가 돼서 가감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에서 보면은 자, 종전주택 원칙이 그래요.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모두 통산해준다. 가액이 똑같았다면, 청산금을 받았다면 기존 부동산보다 적어졌다는 거죠. 커진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청산금을 받았거나, 이게 똑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청산금을 내가 받아버렸을 때는 어쩐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왜냐하면 더 증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담금을 물었어.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지금 여와 같이 토지는 줄어들고 건물은 늘어났어. 건물 늘어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안 봐요. 건평 늘어난 거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 지분이 중요해요. 토지 지분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건물 면적이 늘어난 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본다. 지금 분담금을 추가로 더 냈는데 분담금은 건물 늘어난 것과 토지 면적 늘어난 것에 양쪽에다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은 건물 늘어난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보고 그냥 1 플러스 2 플러스 3 전체 통산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토지는 감소하고 건물은 늘어났으니까. 근데 분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토지가 부수토지 증가하고 건물도 증가를 했어. 둘 다. 아까 근데 건물은 안 따진다고 그랬죠. 토지 늘어난 것만 따지는 거예요. 토지가 얼마 늘어났어요? 52? 55로 5제곱미터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50은 종전에서 연결된 거니까 통산이 될 거고 5제곱미터만 새로 취득한 거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준공일로부터 기산돼요. 어디서부터? 3번 보유기간. 요것만 본다. 준공일로부터 계산해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과세가 안 돼버리면 어쩐다?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준공일에 취득한 걸로 봐서 1년 미만 거래 같으면 단기한도 70%, 2년 미만 거래는 60%로 봐서 중과세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할 때 무조건 그냥 종전주택 있다고 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종전 부동산의 토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을 확인하고, 건물 면적을 확인할 필요 없죠. 토지 면적만 확인하고 분양 아파트에 가서 새로 아파트 분양받은 건물의 부수토지 면적을 비교를 해서 그것이 감소했으면 볼 필요 없죠. 분담금을 냈거나 안 냈거나. 증가했어. 그러면 또 뭘 봐야 돼? 분담금을 냈는지 청산금을 돌려받았는지 보셔가지고 청산금을 돌려받았으면 볼 필요 있다 없다? 지금 기억 안 되는 사람 13명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청산금을 안 냈다고요. 청산금을 돌려받았다고. 그러면 부수토지가 늘어났던, 건물 면적이 늘어났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분담금을 냈는데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했다. 그 증가한 면적만 새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준공일부터. 기산해서 2년 보유, 2년 요건을 따져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요게 여기 정리된 말이고, 자, 무허가주택 있어요. 무허가주택은 시유지와 국유지에 있을 수가 있고 사유지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유지에.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으면서 본인이 불화받아서 조합에 현물 출자했으면 그 부수토지는 늦게 취득했지만 건물 취득식으로 가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근데 사유지를 내가 새로 취득했어. 그때는 준공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시유지나 국유주 중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너가 분양받아서 여기다가 현물 출자할래? 아니면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려고 의사를 물어요. 의사를 물는데 그 무허가주택 가진 사람들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포기한대. 보세요. 내가 그거를 10평을 땅을 시유지를 불화받았잖아요. 그 불화받은 금액은 시가일까요? 시가보다 낮을까요? 당연히 시가보다 낮죠. 불화금액이니까. 받아서 현물 출자할 때는 감정가율이 현물 출자가 되니까 내 가격이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권리를 포기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버리죠? 시유지, 국유지를 내가 불화받아서 현물 출자를 해야 부수토지를 당초 건물 취득식으로 가는 건데 내가 권리를 포기해버렸잖아. 그럼 조합에서 분양받아갖고 거기다 붙여준 거잖아요. 새로운 취득으로 와버려요.
무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 거래할 때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토지, 시유지, 국유지 불화받으라 할 때는 건물 갖고 있는 분이 불화받으셔야 돼요. 권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표가 요거를 함축적으로 말한 거다. 따라서 첫 번째, 청산금을 환급받았을 때,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전체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간다. 만약에 분담금을 냈다고 하면 건축 면적 늘어난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부수 토지가 늘어났다면 그거는 준공일에 증가된 면적만큼 새로 취득한 거고, 예, 그 다음에 부수 토지가 안 늘어났다면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청산금을 납부하고 부수 토지가 증가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아까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은 1에서 4고 신축 건물도 1에서 4인데 토지 증가분이 있으면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져요. 장특공제도 건물분은 2에서부터 4. 자, 건물은 청산금을 냈는데 건물 증가분만 있고 토지 증가분 없어.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종전 부동산이고요. 이거는 준공일까지고요. 이거는 양도일까지인데 원래 청산금을 납부했다고 했을 경우 청산금 납부는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토지는 증가 안 했고 건물만 증가를 했어요.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건 추가건축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다 해줘요.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예, 좀 뒤에 가서 계산은 보기로 하고 대신 청산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원래는 준공일부터 해줘야 맞겠죠. 그쵸? 준공일부터 해줘야 되는데 옛날 기준시가 계산 방식에서는 요걸 3단계로 나눠서 양도차익을 계산했어요. 3단계로. 어떻게? 종전 부동산에서 양도차익 1번, 그 다음에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2번, 신축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번, 이렇게 3단계로 계산하다 보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과세체계에서 실질거래가의 과세체계로 넘어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2단계까지만 계산하자. 2단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이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를 나눌 때 요렇게 나눌 것이냐, 요렇게 나눌 것이냐가 문제죠. 납세한테 유리하게 여기에서 준공일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건물을 새로 추가로 취득을 했는데 아까 비과세 규정을 판단할 때는 보유기간 계산을 당초 취득으로 갔었죠. 대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당초 취득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거니까, 예, 새로 취득한 거니까 취득 시기를 준공일로 가야 되는 거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끌어왔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건물이 증가한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2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신규주택 양도일까지 2번에서 4번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산해주고 추가 증가한 토지는 어떻게 돼요? 준공일로부터 계산해보죠. 그때 취득한 걸로 보는 거니까. 네. 세율은 어떻게 계산해? 세율. 신축 건물도 종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토지 증가분은 어떻게 돼요? 준공일로부터 계산해보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내고 토지가 증가했을 때는 세금 부담이 꽤 커져요. 건물이 증가한 것은 세금 부담이 많지 않고 이 원리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리만. 나머지 세금 계산은 세무사님들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원리만 이해를 하시고 뒤에 가서 한번 계산하는 것은 잠깐 한번 살펴보긴 할게요. 청산금을 납부하고 주택 부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이거는 나중에 과외로 제가 유튜브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면 요놈만 갖고 30분 걸리니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해라도 하면 좋은데 이해도 더 안 되고 헷갈려버려요. 따로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과외로 따로 나중에 설명한다. 네, 여기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공일로 취득일로 봐서 비과세 장특공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승계 취득한 매매, 증여, 상속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면 준공일로 가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맨날 강의 때마다 써먹는 조합원 입주권 아크로 땡땡 아파트 사례. 예. 나는 김이상하고 이 부장 이 사건은 내가 평생 가도 못 잊겠어요. 예. 저도 이상해갖고 내가 계산을 10번 해봤다. 10번. 이게 말이 안 되네. 어떻게 해서 똑같이 20억 남았는데 여기 나오네요. 2017년 8월 31일 날 중공 떨어졌네. 아크로 리버가. 2017년 근데 제가 9월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8월 31일 날 중공이 떨어져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2005년 5월이었잖아요.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것은 권리 변환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사업주의 인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권리가 변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이사는 부동산을 샀고 주택을 샀고 이 부장은 주택을 샀어요? 입주권을 샀어요? 입주권을 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권을 산 이 부장은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돼버리고 이 부장 김 이사는 어떻게 돼요?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12년 11개월이 되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얼마 돼? 80%가 됐던 거예요. 그때 80%가 되고 당연히 비과세가 되고 근데 이 부장은 비과세도 안 되고 장특공제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세금이 8억 김 이사는 8천만 원 몇 배라고요? 10배라고요. 지금 아마 이걸 지금 대표 소송해서 소송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아파트 단지가. 너무 이거는 억울한 사례예요. 근데 조금 불복 좀 하시는데 조금 쟁점을 정확히 못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논리적 모순을 정확하게 판사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입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법을 만들 때 입법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것 비롯된 건데 왜 이거를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냐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만 바꿔놨어도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가 아마 2012년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샀잖아요. 이 부장도.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피해를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